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상당히 컸던 불확실성이 주말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러한 의회들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그 결정, 고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맞습니다. 이 이란을 폭격을 나섰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민재 앵커님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우선 이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완전히 이제 전쟁의 양상에 돌입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제 핵시설 이란의 세 곳을 이 미국 정부가 타격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반도체 장비까지 이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장비까지 계속해서 이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가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약간 마음 졸이시면서 보신 맞아요. 분들 많으셨을 네. 겁니다. 주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저런 이슈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또 어떻게 갈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일단은 금요일 마감 증시부터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중동 긴장 그리고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기조 여기에다가 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우존스 지수, 다우지수가 0.08% 강보합권에서 미미하게 이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이 현재 일봉상으로 다우는 241선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각각 0.2% 그리고 0.51% 좀 아쉽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이 일봉상으로는 약 21선 지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전일 한 발 물러섰던 백악관 여기에다가 이란까지 좀 보다 이날만큼은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 이 시장이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지만요.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장 초반에는 월러 이사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사점까지 열어주게 되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미국 동맹국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반도체 중심으로 3대 지수가 하락 전환했는데요. 히트맵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자, 히트맵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특히나 초록불을 켜고 있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반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M7의 경우에는 테슬라 그리고 이 애플 2%대 강세를 보였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에서 좀 하락이 나왔었고요. 자, 가장 먼저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2%대 좀 진한 초록불을 켜고 있는 애플. 자, 첫 번째로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퍼스트 상하이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점도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테슬라, 드디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오늘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얼마 나오지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가 않았는데 드디어 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자, 이 시범 운행을 시작을 한 건데요. 이 지금 시각에도 계속해서 이 리뷰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영상을 봤는데 정말 일반 택시와 다른 점이라고는 거의 뭐 택시 기사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이 주행감 측면에서도 좋다는 리뷰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 7월에 인도에 쇼룸을 오픈한다는 소식,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이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콜옵션 수급, 테슬라에 항상 좀 유입이 많이 되는 편이죠.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 강보합 마감 덕분에 성공을 해줬고요. 이외에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가량 하락 마감하게 되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조금 아쉬웠는데요. 1%대 역시나 좀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이 중국 관련한 이런 규제 강화 기조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되면서 하락을 이끌었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들 일제히 하락불을 켠 가운데 이 퀄컴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TSMC, 여기에 이제 램리서치 마찬가지로 약 2% 가까이 하락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눈에 굉장히 좀 많이 띄고 있는데요. 자, 구글 3.8% 거의 4%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악재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구글이 AI 모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 동영상 데이터를 무작위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폭로 아닌 제보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또 유럽연합과의 과징금 소송에서 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좀 다시 한번 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외에 양자 컴퓨터 이날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아르킷 퀀텀 9%대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SQ도 6%대 강세 보였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 서클이 20%대 강세를 또다시 시연하게 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자, 우주, 항공, 드론, 이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날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만 로켓랩이 7%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폭발했다는 소식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갔을지 가장 먼저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제가 현재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금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시각도 뭐 배럴당 73.84달러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0.19%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여전히 좀 부담이 많은 그런 구간이고요.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2.2bp 빠졌습니다. 이날 7월 금리 인하가 이르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 월러 이사의 발언 때문에 덕분에 국채금리 약간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또 이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 시각 기준, 오전 4시 기준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약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10만 달러가 무너진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마찬가지로 이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한 결과 현재 약간의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만큼은 좀 중독 리스크가 잠시 진정되는 듯 보이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현재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을지 바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월러 이사가 7월부터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남겼었고요. 여기에 바로 약간 반박을 하듯이 이 리치먼드 총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미국 삼성 하이닉스 이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세계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이것까지 한번 자세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연준 내 2인자이자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죠.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요. 현재 시각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이르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점은요. 이게 연준 전체 의견은 아니고 내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라면서 좀 자신만의 견해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는데요. 두 가지 더 중요할 만한 발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관세가 물가에 미친 영향이 내년에는 다시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이어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 내에서는 인하 시기를 놓고 좀 분열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가장 먼저 리치먼드 연은 총재, 데이터상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면서 약간 반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줬고요. 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인하는 가을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요. 또 이어서 달러도 약달러, 지수는 반등, 장 초반에나마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현재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요. 지금 이 시각 7월은 10%가량, 그리고 9월 인하 가능성은 64.7%로 반영 중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TSMC가 중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더 이상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 중이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아직까지는 좀 미 상무부 단독 추진 수준입니다. 이 정부 전체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니고요. 사실 지난 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미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에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렇게 단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동맹국인 우리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큼은 예외를 두고 좀 차등으로 빼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예외가 폐지가 된다면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미국산 장비를 들일 때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우리 시장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중국 공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부가가치, 저사양 제품, 이를테면 범용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그런 제품을 주로 만들기 때문이고요. 또 양사의 전체 범용 제품 생산량이 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40%가량에 그칩니다. 이번 조치가 확정이 되고 장기화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첨단 장비 반입이 차단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 차질 가능성은 물론 가지고는 있지만요.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중국에 선물을 주는 꼴이다. 이 중국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방침이 유예되거나 처리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지 여기에는 좀 물음표를 찍어볼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국내 업체 피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자, 가장 큰 이슈죠. 제가 위켄드 무버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움직인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주말 사이에 나왔던 그런 이슈입니다. 자, 이 백악관이 2주 이내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지난 목요일에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덕분에 약간 좀 중동 관련 이슈들이 소강 상태에 머물렀었죠. 자, 하지만 이 발표를요, 이 미국의 참전 카운트다운 초읽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들이 존재했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자, 현지 시각 21일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심 시설 세 곳이죠. 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에 직접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 작전명은 미드나잇 해머, 사실상 전쟁 행위로 간주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22일입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포함한 국가안보회의에 마지막 결정만 남긴 상태인데요. 하메네이의 손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봉쇄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70달러 선까지 약 7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국제 유가 배럴당 150달러 선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슈 다음에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또 다른 이슈를 몰고 왔을지 이주혜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또 간밤이 아니라 지난주죠. 금요일 날 이 뉴욕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지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종목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주부터 보시죠. 테슬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던 시장 속에서 버텨낸 이유가 바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대형 배터리 발전소 계약이라는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 본토에 자사 이 첫 배터리 ESS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SS는 이 에너지 배터리 저장 장치를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의 심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 CEO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에너지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불러일으켰고요. 0.03%의 상승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메타 보겠습니다. 2%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쪽으로 인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 또 여러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계약을 몇 달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 인수를 시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에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지난 장에서는 2%대 약세권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지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1%대의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이 미국 행정부 쪽에서 중국 공장, 그러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공장에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영향받으면서 반도체주가 대거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엔비디아, 퀄컴 등이 1%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동반해서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인데요. 자, 6%대 오름세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EPS 같은 경우가 분기 대비로 40%가량 오르면서 1.38달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소매 차량 판매량도 9%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강한 수요가 반영되면서 실적이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7% 가까이 오름세가 보였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1%가량 상승 흐름, 25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고, HBM 같은 경우 지속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일단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이 반도체 제조업체 운영 제한 이슈에 영향을 받은 종목입니다. 2%가량 밀리면서 투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목표 주가 또한 하향 조정 리포트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고점 대비로 해서는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흐름과 종목의 주가가 괜찮습니다. 더 워터프론트 같은 새 콘텐츠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지난 장에서 어두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0.74%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카콜라 보시면은요, 0.53% 밀렸습니다. 일단 지금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페어라이프와 연방 소송에 좀 직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바로 이 동물 학대 쪽인데요. 이 동물 학대 등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본인들의 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투심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0.53%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미국의 이 기계 업체죠.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이 긍정적인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요. 매수 유지한다라고 투자 의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0.73%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G 쪽으로는 유망 종목이라는 이 목표 주가도 오름 상향되는 그런 리포트까지 제시가 되면서 앞으로 AI 인프라에 좀 집중한다라는 점이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0.73%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밤사이 뉴욕 증시 과연 분위기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 밤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주말 동안에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벙커버스터까지 동원이 되면서 정말 이 역사적인 그런 규모의 공습이 펼쳐졌습니다. 우선 이 현재 상황 그리고 타임라인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군이 한국 시간 전날 새벽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를 연재 발표하여 이란 후티를 3곳을 경멸 타격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스라엘 선두 공격에 이어 미국까지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중동 분쟁은 또 다른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점점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 시간은 오늘 새벽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명확히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 원자력 안전청은 공소를 받은 3개의 핵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란은 주권과 이익,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자국의 주권, 이익,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최고 지도자 아야살마 알리 하마네이 입장이 나오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라 향후 확전 가능성 여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미국을 건드리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막대응으로 일단은 수위 조절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상황이 그래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이 약간은 좀 시나리오상으로는 확률이 제일 낮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전면전이 오게 된다면 뭐 유가가 $150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 이란 의회에서 결의까지 올린 상황이죠. 하메네이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의회는 공식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자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하메네이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 50년 역사에서 해협 완전 봉쇄는 전례 없는 조치로 단행될 경우 글로벌 원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죠.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국 기구 내 세 번째 원유 생산국인 이란을 8일 연속 공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시장은 아직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미 국제유가는 약 10% 상승하긴 했지만 미국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역시 배럴당 $80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까지 된 상황에서 충돌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조만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수위가 어디까지 될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관건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거래를 재개합니다. 이 추이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3에서 $5 상승한 수준에서 비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느 쪽으로 가든 단기적으로 유가에 좀 상승 압력이 가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유가가 상승하면 이 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연준 내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주말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좀 점도표상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금리를 빠르게 좀 인하할 수 있다. 여지를 남겼습니다만 리치몬드와 또 데일리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 연준도 명확히 금리나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FOMC 연도표에서 드러났지만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내부 분열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올로 연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르면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올로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에 임명한 인사로 제롬 파월 의장이 후임 후보로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있으며 물가 상승세가 안정된 만큼 통화 완화에 나설 여지가 있다면서 고용시장에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기다릴 수 없이 지금 움직여야 한다. 고용시장이 침체된 이후에 인하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7월 금리 인하 선봉에 나섰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동의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럴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연준 내 비둘기파로서 강하게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죠. 반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연준이 가을에 움직이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7월이면 상호관세 협상이 끝나고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지 등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보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FOMC 점수표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은 올해 금리 동결을, 2명은 한 차례 인하를, 10명은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장이 어떻게 위원회를 끌고 갈지가 관건이죠. 시장에서 대체로 8월 경기 한 차례 인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과연 안전적으로 9월에 인하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선적인 금리 인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지금으로는 보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중론인데 이 단독적인 그런 이슈, 단독적인 의견이라고 좀 선을 그은 만큼 연준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점 좀 다 같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지금 바로 Must Know 5에서 이어집니다. 네, 머스트 노우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더 많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자, 위치가 이제 포르노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의 핵시설에 대해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라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의 이 경우에는 폭탄 전체 탑재량을 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투하됐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항공기는 이란 영공을 빠져나와 안전하게 귀환하고 있다면서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세계의 어느 군데도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없었다라면서 이제 평화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포르도는 끝장났다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했다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고요. B-2 폭격기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2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최첨단 공군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게시물을 통해서 오늘 오후 이 10시 백악관에서 이란에서의 매우 성공적인 군사 작전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자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란의 의회는 최근 미국의 공습에 대한 반응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와 가스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경로로 이란의 결정은 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 국제 원유 가격이 지금보다도 2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란 공격 전인 지난 20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7.0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만약에 이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쪽인데요. 이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바로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공급 반입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인데요. 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캐스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주 이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대만 TSMC의 이 같은 방침을 통보를 했고, 케슬러는 새 회사에 이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라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등 2곳에 또 SK 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등 3곳에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상황을 현재 주시 중이라고만 밝힌 상황이고요. 앞서 2022년 바이든 정부 때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지만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실제 적용을 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는 당장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해당 방침이 실제 시행된다면 추후 지속적인 공장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부 업체들 역시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변수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해당 방침이 알려진 뒤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걸까요? 지금 국방비와 관련된 증액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과 또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히면서 이 부분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회계 연도와 관련해서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를 가졌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나토 동맹국들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의 5%를 국방비 관련 지출에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을 기대한다라고 전했고요.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이 새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이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 동맹국,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사실상의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국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나토에 요구하고 있는 GDP 5% 수준의 증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GDP의 2.3% 수준이었고요. 일본은 1.6%, 인도는 1.9% 수준입니다. 미국의 이 방위비 증액 요구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로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 한미 동맹국 등 이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도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동향을 계속해서 살피며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이 같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지금 2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서비스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대형 배터리 발전소를 지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본사와 기가팩토리 5가 위치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같이 이날 자율주행 전기차 모델 Y를 활용해서 시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무인 택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초청받은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고 각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는 대신 조수석에 세이프티 모니터가 탑승을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선보인 로보택시는 기존 모델 Y 차량에 자사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고요. 총 20대 미만의 모델 Y 차량이 오스틴 시내 특정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지만 조수석에는 차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안전요원이 탑승합니다. 이 차량에는 총 8개의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며 기존 시판 중인 모델 Y 차량과 동일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알파벳의 웨이와 또 아마존 자회사 죽스가 로보택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등에서 매주 25만 건의 이상의 유료 운행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에 맞서서 자사 기술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이 중국 본토의 자사의 첫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시작된 이후 점차 이 심화되고 있는 무역 갈등 속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린강 자유무역구에 총 40억 위안을 투자해서 대규모 배터리 ESS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중국 강푸 산하의 캉아오 에너지를 프로젝트 시행 주체로 하여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력망측 독립 ESS 발전소를 설립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중동의 여러 가지 이 불안 리스크가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만 달러 붕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중동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시간으로 10만 달러 선을 붕괴를 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관련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10시 25분께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내린 2.9% 가까이 내린 99,800달러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된 것이 지난달 8일 이후에 약 한 달 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달 22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죠. 11만 9,900달러보다도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가격 하락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이란 의회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제 이 조치는 이란 최고안보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프로 수석 치장의 전문가 분석가인 이 알렉스 쿱치 캐피치는 중동 사태가 다른 국가까지 확산하거나 이란이 해협을 실제로 차단하게 되면 전 세계 위험 선호 심리가 악화돼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43% 급락을 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2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7.32%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푸틴 제발 러시아를 먼저 중재하자. 한밤의 망치 두더지고를 무너뜨리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트럼프 유가 인플레이션은 절대 안 돼.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결단을 했네요. 자, 약간 전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트럼프가 항상 취하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불확실성 이번에도 또 펼쳐졌고요.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군사 분야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네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는 항상 전략적 불확실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말한다. 그것이 이제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갈팡질팡하는 거나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 그거를 이제 또 아까 전에 비난을 최고조로 올린 것들이 이제 타코라고
그제 트럼프를 뭐 타코라고 이제 뭐 중국한테 145%를 부과했다가 쓱 빼갖고 30몇 프로 줄여서 중국한테 무릎을 꿇었느니 뭐니 이렇게 트럼프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가 얘기하기로는 그런 면이 당연히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거라던가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 계속 트럼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안 거지만 2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그쵸? 약간 연막 작전이었죠. 어쩐지 뭐 지금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거죠. 60일을 주고 나서 61일째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또 2주를 줬단 말이죠. 그래놓고 무슨 말 했냐면 난 1초 전에 결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2주를 주니까 2주 거의 다 돼서 혹은 최소한 1주가 지나서 결단할 것만 같은 그런 해석도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61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쉴 틈이 없이 공격을 할 건데 2주라는 거를 준 거는 굉장히 널널하게 일부러 한 거였다라는 해석이 지금 가능하죠. 물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해석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헷갈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일부러 그렇게 연막작전을 펼치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이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를 줬는데 6월 20일이죠. 2주 전이 아니죠. 한 3일 전에 그 푸틴이 이 지금 모스크바에서 열린 물론 우리는 미국의 어떤 상황을 주로 언론에서 접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상황은 덜 접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주요 그 내용을 더욱더 다루는 곳에 가면은 푸틴이나 시진핑 이 주석의 얘기가 더욱더 트럼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곳도 있죠. 당연히 공산권에서는. 자,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 트럼프보다는 푸틴 얘기를 조금 더 비중 있게 계속 듣고 있었을 텐데 이 푸틴이 국제 경제 포럼에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여기는 물론 이제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들은 참여를 잘 안 하는 곳이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이스라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트럼프가 푸틴이랑 2시간 이상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가짜가 아닌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하고 막 통화한다고 했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나는 트럼프랑 통화했다고 말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기자가 계속 질문해도 정확히 답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둘 다 해서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푸틴이 나 트럼프랑도 맨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얘기했다는 것이 전화했다는 것이 그거는 가짜가 아닌 게 서로 간에 팩트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럼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게 중동의 옷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경제 얘기도 하지만 역시 정치 얘기라든가 군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중재자 역할보다는 단순히 이제 아이디어 제공의 측면에서 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죠. 네타냐후 총리랑도 얘기를 하고 나는 트럼프랑도 얘기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바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우려하는 바도 알고 있고 당연히 이란은 푸틴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란은 항상 보고를 브리핑을 했다고 아까 외무장관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중재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트럼프가 그때 한 거예요. 트럼프가 이 푸틴하고 2시간 동안 전화했는데 푸틴이 중재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내가 푸틴한테 제발 러시아부터 중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 쪽은 또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랑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같은 민족이다. 뿌리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이 발을 딛는 곳마다 다 자기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부 지역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야심이 드러나 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우리 땅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다 합쳐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체 땅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휴전이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거기다 대고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이란 여기다 저기 참여하지 말고 당신네를 중재해라.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듣죠. 서로 일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침범하는 건 또 싫어요, 둘이.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요. 그 놀이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한밤의 망치라고 이제 이 미드나잇 해머라는 이 지금 작전명이 붙은 작전을
실행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전조 현상이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공항에서 아까 푸틴이 중재를 하겠다고 전화를 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을 먼저 중재하자, 러시아를. 자, 이스라엘에 전화해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청해야 된다. 자, 근데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기고 있을 때 힘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사람한테 멈추라고 하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기고 있는 사람한테 멈추라고 하면 한창 이기고 기분 좋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지금 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하면 아예 패망한다. 여기서 살며시 빠져나와라. 자존심 지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기고 있는데 멈추라고 하면 신나갖고 즐기고 있는 걸 누가. 그리고 이기고 있는데 더 확실히 이기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였지만 이란이 몇 달 내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는 나라나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란은 그거를 나쁜 데 쓸 것만 같답니다. 나쁜 데 쓸 것만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계속 할 수 있는 얘기였죠. 근데 이걸 얘기하고 나서 2주간의 시간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타코 얘기 또 하면서 봐라. 중국한테 145% 했다가 30%로 낮춰서 후퇴한 것처럼 또 저기 허풍만 떨고 이란한테 위협을 하는 것 같으면서 이스라엘에 다 맡겨놓고 말로만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저기죠. 말로 이 파이터라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두 다 짜여진 각본으로 탁 퍼즐처럼 돌아가는 거라면 그런 이미지를 형성시켜 놓고 이렇게 때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타코라고 막 비난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일부러 그걸 받아들이고 난 언제나 이렇게 물러나는 그 느낌을 주면서 그래서 야, 중국한테도 저렇게 수구리는데 야, 또 이제 러시아가 또 이란하고 중재한다니까 러시아가 이란하고 또 관련 있으니까 또 저기서 또 수구리겠지. 허풍이 허세 많잖아 이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2주간의 시간을 외교적으로 풀려는 어떤 노력을 트럼프가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딱 준 다음에 갑자기 반전을 노린 거. 이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물론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겠죠. 그리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원자력을 만약에 필요해서 지금 뭐 여름이기도 하고 이란은 원래 또 덥잖아요. 그럼 아니 전기랑 에어컨에 만약 필요해가지고 너네가 정말 원자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니 뭐하러 그럼 당당히 그냥 원자력을 우리나라가 뭐 체코에 수주한 것처럼 겉으로 딱 드러내놓고 원자력 발전을 하지. 왜 거기다 막 안 보이는데 다 숨겨놓고 막 이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잖아요. 그럼 가장 큰 석유 저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그 전기가 그게 뭐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그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 무기를 개발하고 있냐 그거를 비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반전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2주간의 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2주간의 시간은커녕 1주도 안 지나서 바로 그냥 결정해버렸습니다. 자, 이란 정권의 주요 3개의 핵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정밀 공격을 감행했다. 자, 그리고 뭐 성공을 거뒀다. 뒤에 이제 그 벤스 부통령이 굉장히 인상을 쓰고 있는데요. 벤스 부통령,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동의 괴롭힌 꾼이라고 지금 표현했죠. 중동의 괴롭힌 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그다음에 새해가 본 적이 없는 작전에 참여한 모든 미국 그 구성원들에게 축하를 전달한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저 성조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조기를 올린 게 뭔가 미국이 되게 자랑스럽고 그렇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일을 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포도, 나탄재, 에스판 여기 3개에다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이제 이란이 다시 보복을 한다고 하니까 이란이 보복을 하면은 더욱더 강력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서 계셨던 분들이 이제 후속으로 인터뷰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브리핑 룸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밑에 댓글 보니까 다들 뭐 배우 같다는데 저도 약간 느낌이 좀 약간 연극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언이나 할 때 보면 다 그래요. 딕션이 약간 연극 배우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뭐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딕션이나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약간 과장되고 연극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육성을 들어보면.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댓글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말을 할 때 굉장히 과장되고 좀 강하게 뭐 지르는 그런 사람들 뽑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연극 같고 무슨 약간 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나오는 어떤 국방장관의 연기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세상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륙하고 착륙했다. 자, 이 지금 그 B2 폭격기가 이 지상에서 15km밖에 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폭격을 하려면 그럼 이제 방공망에 노출이 되는데 그 지대공 미사일에 근데 스텔스 기능이 워낙 뛰어나갖고 그냥 자신감 있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방공망을 다 장악해놔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륙하고 착륙했다. 아무도 몰랐다. 2001년도 이래 9.11 테러죠. 9.11 테러 이래 B2 스프릿 폭격기 임무가 가장 길었다는 거. 37시간을 비행했다고 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도 전조현상이 맞았던 거예요. 급유기들이 한 수십 대가 중동 쪽으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었잖아요. 결국에 그 비상급유기가 B2 스프릿을 계속 급유를 하면서 갔었죠. 그것도 약간 전조정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국민 파트너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자, 이 심각하게 그리고 이제 합동참모 본부장 지금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공격을 했는데 이제 여기죠. 여기가 가장 이 산악지대.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건물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건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입구 빼고. 그러니까 여기 산악지대 콘크리트 밑에 숨어 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옛날에 28이었잖아요. 2837이었다가 지금 57이죠. 28 같은 경우에는 그 걸프전 때도 많이 쓰여가지고 이미 그때 미국의 무서움을 안 거죠. 이라크가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종이호랑이라고 덤벼들었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B28이 B57로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하도 이란이 타격이 없다고 하니까 이란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마치 초콜릿 무스 케이크에 포크로 2개를 찍어 놓은 것 같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3발, 여기에 3발 들어가고 구멍이 완전히 뚫렸고 여기 보시면 하얀색 먼지가 위성 사진으로 이 정도 찍힐 정도면은 지금 여기가 비산 먼지로 완전히 하얗게 뒤덮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확실히 폭격이 지금 증명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비레크먼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래서 투자자가 대단한 투자자인가요, 이분이? 그 저번에도 그 무슨 중국하고 관세 그거 미리 알아가지고 그 여기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자, 이미 19일 날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일부 B2와 일부 GBU-57로 자, 지금 작전에 쓰인 거죠. B2가 GBU-57 두 발씩 달고 갔죠. 저기에밖에 못 매달게 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벙커버스터가. 자,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했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지금 이행이 됐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올리죠. 감사해요. 트럼프 중동 평화를 위한 대담하고 중요한 발걸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올린 요 성과 그대로 트윗해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지금 시나리오 여기까지 있거든요. 시나리오 마지막이 뭐냐면은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트럼프가.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잖아요. 비레크먼은 어쨌든 굉장히 투자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금 높이면서 구루로서 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런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최근에 투자한 나이키는 아직 안 좋긴 합니다. 자, 그리고 폴리마켓이 예측에 또 성공했거든요. 이 폴리마켓에서 예전에 해리스 낙선,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레거시 미디어의 조사를 안 믿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예측했거든요, 지금. 토요일 날 공습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100% 예상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99% 예상을. 자, 그래서 이란이 이제 반격을 하는데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죠. 이게 굉장히 좁은 길이거든요. 이 굉장히 좁은 길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 전 세계 석유 그 이동량의 2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나오는데 봉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하메네이가 마지막에 저기를 해야 돼요, 승인을. 근데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안보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죠. 몇 시간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격을 받은 것은 이란의 시설만이 아니다. 유엔 헌장도 폭격을 받았다. 뭐 유엔 지금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다고 하는데 법치주의와 국제법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국제법에 호소를 하면서 자 이제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하고 지금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푸틴과 회담이 남았어요. 아까 전에 그 경제 포럼에서 푸틴이 중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일이 터져버렸잖아요. 과연 이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시장에서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만약에 급등을 하고 만약에 뭐 120달러, 130달러 이런 지금 뭐 이 지금 기관에서 나오는 예측치대로 안 가더라도 지금 불안 때문에 유가가 올라버리면 그 정유주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의 이 지금 유가를 잡아서 내가 유가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낮췄다. 그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방산주가 강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B2 폭격기를 개발한 회사는 노스롭 그루만이고요. 그다음에 벙커버스터를 개발한 회사는 보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주,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만, 보잉 이런 정유 방산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잡았다고 이 계속해서 자신을 칭송하면서 얘기했던 그 유가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부분이 흔들릴 때 어떤 발언을 할지 그 부분이 시장의 어떤 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까 작전명이 한밤의 망치였죠. 미드나잇 해머. 이 미드나잇 해머를 지금 실행함으로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느냐 마느냐 이 갈림격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밤의 미제 해머로 못 박아버린 호르무즈 해협. 네, 밤사이에도 뉴욕 증시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말 그리고 간밤 사이에 있었던 각종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움직일지 바로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슈인데 자, 이 미국 상무부가요. 이 동맹국 기업, 특히나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를 포함해서 이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는 것을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좀 번번이 승인을 받으라는 건데요. 당연히 좀 단기적인 압박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중국 공장에서는 저사양 제품들, 낸드 플래시나 D램 같은 경우에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이 전체 비중의 30~40%만이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는 점에서 이 추가적인 피해는 단지 제한적일 뿐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선 양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는 이런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겠지만요. 이 반대로 국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 기대감에 좀 단기적으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첨단 공정 장비는요. 현재 미국과 네덜란드 장비를 대체하기로서는 우리가 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실적 개선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드나잇 해머죠. 이 미국이요. 계속해서 이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3개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자, 이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전을 한다는 그런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론이고요. 다른 말로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밖에 없다는 말이겠죠. 역시나 이란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이 의회가 해협 봉쇄를 결의하고요. 마지막 최종 결정이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손에 달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조치로 계속해서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사는 물론이고요. 에너지주들 그중에서도 이 유가 상승 수혜주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중국의 수출 통제 여파로요. 5월 들어서 이 히토류 자석 수출이 52%가량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우선 중국의 5월 히토류 자석 수출량 거의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난 그런 수준인데, 자,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 기업 중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 그리고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 의료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이요.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이 공공조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좀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570만 달러 규모의 좀 상당한 그런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 전체에 좀 중국의 액세스가 차단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은 유럽 시장의 약 60%에 대해서 이 접근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오늘 로보택시 이슈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을 들어 올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였습니다. 이 관련된 리뷰 영상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관련된 리뷰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주행감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하고요. 그냥 테슬라를 타는 느낌인데 거기에서 운전자만 없지 나머지는 모든 게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곁에 안전 요원이 같이 좀 탑승을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한지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도 있다라고 리뷰에서 확인이 되고요.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로보택시 앱에서 그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사이버 트럭에서 듣던 나의 자동차에서 듣던 음악을 여기에서도 들을 수 있다. 좀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이 철강 50% 관세 드디어 오늘 그날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가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바로 오늘이 그날인데요. 자, 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가전제품의 상당 부분, 현재 특히나 LG전자나 또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현지가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전제품의 약 30%의 원가가 다 철강에서 좀 비롯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이 현재 생산 원가가 최대 15%까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비단 철강뿐만 아니라 이 대형 가전주들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이슈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하게 쉬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23일 월요일 이제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저희도 어제 밤 거의 한 11시 가까이까지 계속 저희도 스태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편하지 않은 그런 주말을 이번 주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고스란히 좀 뉴스 브리핑에 좀 담아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이게 사실 신문은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 기사로 톱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마켓 시그널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더 그 팩트를 전해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일단 그 이란이 미국의 이 공습에 전격적인 공습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었는데 일단 제일 첫머리가 호르무즈 봉쇄였죠. 그거를 이제 이란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고요.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액션을 취하기에는 2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결정. 그다음에 역시 뭐 최종 결정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하겠죠. 한 2단계 정도의 결정은 남아 있다. 요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호르무즈 봉쇄와 별개로 또는 동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 또는 이란에 동조하는 다른 무장세력,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 하마스의 이 어떤 보복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또 중요한 이란의 대응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19개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고요. 여기에 좀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처럼 그렇게 미군의 기지를 직접 자살폭탄 테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미군이나 미국인을 납치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결국은 개별 어떤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든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든 간에 결국 미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도 감안을 했겠지만 이게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극심한 상황인데 또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미 의회 또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죠. 또 당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때도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결국 트럼프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 이런 비난 여론도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거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하나 실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JP 모건을 새겼던 유가 $120, $130 이 전망치는 사실은 전망 이 이상의 유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두려운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호르무즈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전 세계 원유의 20에서 25%, 전 세계 천연가스의 20%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당장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죠. 우리는 99%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중동산 원유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전히 우리는 중동산 원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새삼스럽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원유나 가스를 더 많이 들여올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또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2, 3일 사이에 이게 확전 여부가 어떻게 날 것이냐. 협상의 어떤 미국은 공격을 해서 협상의 어떤 우위권을 장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미국 얘기죠. 이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이란의 이 대응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말고 다른 뭐가 나오느냐. 특히 이제 미군 기지라든가 미군에 대한 미국인에 대한 중동 지역에 있는 이 테러 이런 부분들로 혹시 가셔야되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 외신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또 짧게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죠.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을 직접 타격을 했다. 트럼프는 평화를 택하라. 이란에 이제 위협을 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B2 폭격기가 이제 떠서 무려 12발의 이제 벙커버스터를 이 세 곳에 이란 핵시설에 타격을 했습니다. 원래 2주 정도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바로 이틀 만에 공격을 한 건데 이 B2,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린 B2가 미국 본토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37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36, 37시간 정도 걸렸는데 대략 하루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2주 얘기를 해놓고 이틀 만인데 그 이틀 중에 36시간 이 B2가 날아가는 걸 감안하면 2주 정도 협상을 할 시간을 주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한 12시간 반나절 정도 만에 사실은 공격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격적으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아주 뭐 집요하고 지속적인 뭐 설득에 있었다 이렇게 현재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의 주도권을 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속전속결로 가는 게 뭐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다고 그랬을 때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6월, 이제 7월 다 돼가니까 대략 한 1년 반 채 안 남은 건데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라든가 이렇게 몇 달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중간선거는 이제 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도도 감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들리는 외신에서 또 다른 포인트는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 CIA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물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물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설득에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공격을 좀 시도했다 이런 건데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번 이란 사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 중국과 관련된 어떤 충돌 문제와 관련돼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갈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이슈가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단순히 관세 정책과 같은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이슈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계속 뭔가 이 불확실성, 이 불안감들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더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죠. 주간 신정만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외부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시장은 정말 강하게 갔습니다. 코스피 지난 한 주 동안 4%가 넘게 급등을 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3,000포인트, 3년 6개월 만에 좀 넘었고요. 3,021까지 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G20 국가 중에서 주가 상승 1위가 우리나라인데 4.4%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 2등이 캐나다인데요. 1% 조금 더 올랐더군요. 그러니까 2등보다 3배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오를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낸 지난주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우리 금요일 시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뭐 미국의 공격이라든가 또 이란의 호르무즈에 봉쇄하겠다라든가 이런 해외 악재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3,000피 안착이냐 조정이냐 이 어떤 전망도 사실은 이 두 가지 글로벌 악재가 없었을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목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묵은 얘기가 좀 될 수밖에 없고요. 조정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 더 무게가 이제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란의 보복 조치가 이제 미군 기지라든가 미국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에는 더 여파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 내 여론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러면 또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돼서요. 사실 3,000피 안착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사실은 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과 별개로요. 그래도 이제 좀 지표라든가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좀 알아본다면 표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S&P 글로벌 PMI 뭐 이건 좀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본부장이 좀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관세 협상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좀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예 기간을 7월 초가 아니라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더 뭐 연기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미국 GDP 확정치 이거는 뭐 크게 지난번에 나왔던 속보치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6월 PCE 물가지수 이거가 중요하죠. 뭐 일단 지난달 이 CPI나 PPI는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 영향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반적이기 때문에 PCE 물가지수도 좀 고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텐데 어쨌든 이번 주는 보셨던 이런 주요 지표들보다도 결국 이제 중동 지역의 상황들 이게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3,000피 달성에 3,000피 돌파에 3,000포인트 돌파에 이제 1등 공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뭘 샀나 좀 보니까요. 표를 바로 보시죠. 1위가 SK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 1, 2위가 반도체죠. 현대차 많이 샀습니다. HD현대트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금융지주, KB금융, 기아, 현대미포, 알테우전 등등인데
보면 이제 반도체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설비, 방산, 그다음에 조선도 있고 금융도 이제 KB금융이 하나 들어갔네요. 우리금융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갔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반금, 조방을 담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도 두 대표주 현대차와 기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좀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 외에 조선, 방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원전 이런 것들 외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나옵니다. 반도체가 일단 먼저 좀 가고 있고요. 2차 전지들도 이렇게 뜨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좀 올라가겠구나 하는 식으로 지난주 주가가 좀 후반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전체 외국인이 산 금액의 한 40%가 넘게 집중이 됐으니까 굉장히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도 하이닉스 23%, 삼성전자가 4%. 물론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특히 이 조방, 반금 조방 요 종목들은 정책 수혜주였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일단은 이번 주에 이 중동 상황,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일단 유념을 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펀더멘털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특히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겠다라고 했던 그런 섹터들은 사실은 어쩌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중동 사태 때문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시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00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호재를 보이고 있는데 3년 6개월 만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흐름이 흘러갔는지 지난주 시장을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 시장 역시 상당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4.4% 상승, 그리고 코스닥이 2.9% 상승했는데 이게 3주 연속으로 글로벌하게 압도적인 수익률로 거의 최상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적 상승률도 코스피가 25.9%, 그리고 코스닥은 16.7%를 기록했는데 뭐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한 거는 뭐 국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 보이는데 먼저 국외적으로는 사실 매크로 환경에서 환율, 금리, 국제유가 모두 한 주간 큰 변동성이 없었다는 점이 좀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관련해서는 이게 연막 작전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래도 지난주 당시에는 미국이 중동 군사 개입에 신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좀 시장에 안정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부가 2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주의 상승을 상당히 크게 좀 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5월 소비 판매 수치가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중국 소비주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도 역시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에서 한 3,4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17억 순매수하면서 사실 최근 수조 원대 매수로 주간 단위로 보였던 거 대비로는 절대적 매수 규모가 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매수를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업종으로는 음식료, 전기전자, 전기가스에서 확진한 순매수를 보였고 기계, 운송, 증권업은 좀 순매하다는 모습에서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한다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 하나오션, 두산 순으로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4,700억입니다. 순매도 금액이. 삼성 SDS 790억,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740억 순으로 순매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크게 상승한 종목은 좀 차익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산 LB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연속으로 순매도 1위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 BM 370억 순매수 1위였고요. ABL 바이오 알테오젠 순으로 순매했고,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를 910억 원, 비올 260억 원, 리노고브 230억 원 순으로 순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주간 단위로 매매 방향성이 좀 꾸준하지 않다는 좀 특징도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난주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도 최고치로 마무리되었고, 그중에서 인터넷, 화장품, 2차 전지, 방산, 레저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매도와 매수 종목들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또 이란이 이에 이제 반사적으로 호르무즈 봉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 글로벌 원유 운송이 마비가 될지 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저희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진짜 실제로 이제 봉쇄가 될지는 최고 국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상정하시고 가정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은데 일단 뭐 아무래도 방법은 이란이 이제 몰래 이제 기뢰를 설치해서 지나다니는 선박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운송은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제 석유 시장의 운송량의 거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해협이 마비된다는 것은 유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렇게 나타난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자극을 시키면서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결국 전반적인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것이 정말 실제로 단행될 것인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봉쇄를 좀 막아달라는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이란이 이제 제재를 당하면서 거의 80% 이상을 중국으로 지금 수출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란도 지금 자생적으로 어떤 먹거리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정말 이런 걸로 좀 화해 제스처를 보여준다면 이것도 또 상당히 또 긍정적인 호재로 유가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될 것입니다. 근데 일단 대응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안으로서 최근 지금 지난주였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처음 했을 때 이제 국제유가가 장중에 뭐 14%까지 급등하는 적이 있었을 때 상승했었던 종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그런 종목들을 일부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좀 단기적으로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은 조금 확대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뭐 이것이 뭐 전반적인 시장 큰 대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금을 확보해 놓는다면 그동안 대세 주도 업종이었던 종목들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신규로 매수의 어떤 시드머니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주말에 좀 큰 이슈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 시장은 3,000선을 이제 돌파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볼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일선에서 느끼는 바로는 3,000선은 돌파했는데 실제로 제 체감은 3,000선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정도로 아직까지 과열이라는 느낌이 전혀 저는 없고 오히려 시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주도 업종이 이제 원전, 방산, A와 관련해서 특정 종목 위주의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상승 랠리에 확실하게 동참하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코스피가 지금 25.9%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전체 주에서
1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지금 11.8% 그러니까 절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수익률을 보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부진했었는데, 근데 만일 여기서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200포인트는 뭐 금방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번에 단기적인 상승의 랠리의 주체가 외국인이었는데, 네. 근데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내 비중도 지금 32.1%밖에 안 돼서 평균 수치 대비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2021년 지수 최고치가 이제 6월 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때도 한 35% 수준을 외국인이 지금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내려갔긴 했는데, 그래서 향후 매수세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은 높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저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 거래소가 발표하는 기준으로 보면 현재 코스피 PER 밸류에이션이 13.8배입니다. 근데 그 PBR은 1.02배인데요. 이것이 2021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때가 18.4배였고요, PER이. 그리고 PBR은 1.3배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 뭐 한 30% 정도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평균 수준 정도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기가 기준금리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하락이 진행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과거 최근도 그랬습니다. 그 최근도 보시면 금리 하락 시작 시기에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금리 하락이 마무리된 이후 지수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을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보다는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직원인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치로는 이거는 제가 이제 증권사를 95년부터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누적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증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을 당시가 거의 꼭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이 만나면 다 증시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은 좀 경험적으로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고 코스닥 800을 근접했지만 사실 시장 참여자가 느끼는 그 수익률은 부익부 빈익분이 상당히 지금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 그 당시 2000년부터 시작된 랠리에서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승한 종목에서 이제 차익을 실현했던 그런 자금의 흐름이 이제 소외 업종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식 반등도 기대는 할 수 있다라고 보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주도 업종에 참여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수익률 편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인 만큼 지금 현재는 유동성 장세에 기초한 그런 상승 랠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롭게 약간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라고 보이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업종이 지금 유동성 장세 효과로 좀 부각 중이라고 보는데, 지금 만일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후반부에 그동안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AI 이런 것 쪽에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향후에 이제 뭐 시장은 약간 단기 조정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은 저점 매수에 좀 주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도 그렇지만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새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추경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올해로는 이제 두 번째고 새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추경안인데요. 20조 가량인데 상당히 큰 돈이죠. 자, 앞으로 어떤 섹터와 또 업종이 영향을 받을까요? 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민생 소비 회복 쿠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10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또 건설 경기 활성화로 한 2조 7천억 원이 포함되었고, 영화관 등에서 할 수 있는 할인 쿠폰 780만 장, 그리고 지역상품 상품권이 한 6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올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이제 추경을 통해서 국내 GDP 성장률이 한 0.32%포인트 정도
정도는 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지금 전체 투자 대비 추경을 통해서 투자하는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건설 부분보다는 직접적으로 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통 쪽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수혜 업태를 좀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과거 이제 재난지원금 사례를 볼 때 보통 사용처 제한이 있어서 대형 할인점 피해를 봤지만 편의점이라든지 영화관, 백화점 등은 좀 직접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과거의 데이터에 바탕에 이제 전망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증시가 이제 화랑인 관계로 여기에 이제 차익 실현에서 수익이 좀 증가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생길 것으로 또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소비 쿠폰 활용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이 사실 많이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일반 분들께서는 가족이 뭐 4인 가족이라면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큰 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또 상반기 대비 환율이 조금 더 하락함으로 인해서 원화 강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여름이라든지 가을 해외 여행 수요가 좀 상당히 크게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추경 관련 직접적 수혜 중인 유통업종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중소형 증권사들, 그것은 증시 하락을 통해서 지금 브로커리지 수입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행주 역시도 소비 경기 회복 수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결국은 저평가된 종목에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통이나 여행 쪽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각 섹터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통 쪽에서는 뭐 주목하자는 거는 뭐 백화점과 편의점인데,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신규 출점이 좀 제한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이제 백화점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백화점을 보시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신세계 같은 경우가 올해 소비 회복과 더불어 입국자 증가에 따른 면세점에서의 어떤 회복이 지금 가시성이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면세점 부분은 경쟁이 상당히 좀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반기 꾸준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행업은 이제 사실 최대 성수기인 여름과 성수기 가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행 중에서는 모두 투어를 관심 종목으로 저는 굉장히 선정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여행 종목으로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 올해 실적만 보고 된다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하나투어가 지금 컨센서스상 20.9%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년 동기 대비. 근데 모두투어는 351%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 밸류에이션은 하나투어가 지금 PER 본다면 한 13배 정도, 그리고 모두투어가 한 10배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모두투어를 선호하고 기관은 지금 하나투어를 지금 선호하는데, 기술적 추세로는 모두투어가 더 확실한 상승 추세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선호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투어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현대차증권의 실적 및 기술적 차트가 가장 양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이 271억 원으로 5천억 원 미만의 시총을 가진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기술적으로도 최근 바닥권 대량 거래 증가와 동시에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는 선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세계 모두투어 그리고 현대차증권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중국의 이 소매 판매도 최근에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소비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소매 판매가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로 나타났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5% 증가보다는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최대 소비 행사라고 할 수 있는 6.18 쇼핑 축제가 마무리가 됐는데, 온라인 판매액이 8,556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3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액을 증가했다는 점 역시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올해 내내 지금 중국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관신 정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소매 판매 이외에 부동산이라든지 산업생산 지표들은 아직도 예상치 대비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뭐 확실히 중국 경기가 회복되기는 할 수 없고 향후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부양 의지 표명이 좀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쁘고 뭐 실업률이 높아지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때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상승하는 것처럼 중국도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정부의 부양 의지가 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내부에서의 소비 경기 회복과 더불어 지금 새로운 국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제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한시적인 비자 면제를 검토 중인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금지되었던 엔터를 포함한 K 컨텐츠 중국 지출도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결국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또 의류, 콘텐츠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기회가 제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중국 방한계 증가로 면세점, 호텔,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하반기에 수혜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 지정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6월에 지금 13일 하루만 쉬고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에 지금 중동에서의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에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2차 전지, 인터넷, 화학처럼 순환매로 상승하는 모습은 연결고리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은 결정될 것인데 따라서 이제 기존 주도 업종에서의 매물 그런 차익 매물 출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만 단기 조정 이후에는 소유 업종에 대한 바이앤 홀딩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지금 등록 중인 인터넷 업종인 카카오 네이버는 관련해서는 최소한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 등이 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